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견디고 버티면 다 좋아지긴 하는 걸까요? 여기서 1년을 더 버티면 손해가 막심해질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가 가정을 뒤흔들 이 정도의 후폭풍으로 다가올지 몰랐어요. 잔금 날짜가 하나씩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구를 알고 싶어 월브닷컴에 고민을 남겨봅니다. 2년 사이에 아파트 3개의 등기를 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진 현금은 6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끌어당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고민해봐도 딱히 답도 안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하루하루 올라가는 집값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했고 특히 아이가 태어나 2019년 이후에는 더더욱 뉴스를 보기가 괴롭고 가시에 걸린 것 같았어요. 후회를 만회하고자 눈에 보이는 청약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지방에선 신축이면 분명 많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에 10대1 경쟁률의 미계약분 하나를 얻었습니다. 미친 부동산 상승장에서 2억이 올라졌고 와,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유료 톡방에 늘 참여하면서 고급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투자 목적 말고 제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나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며 1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뚫은 행운아라 생각하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뭔가 아쉬웠습니다. 더 좋은 거 없나? 생각했죠. 그리고 천운처럼 세 번째 아파트에 당첨이 됩니다. 마지막에 당첨된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돈을 대려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장 욕심이 나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셋집에 살면서 생겨버린 자산 격차를 하루라도 빨리 따라잡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나고 자란 서울 목동 같은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최대한 많이 벌고 적게 쓰면서 버텨보자 생각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장에 이렇게 벌어서 부동산으로 다 날리는 듯한 이 허탈감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게 다 너 때문이다 화살을 돌리고 얘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명품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가면서 최근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일도 줄였습니다.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한 명이 월브닷컴에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나이님 코크님, 가정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저희가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분양권을 3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분양권 3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지금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이분이 보내주신 거를 제가 지금 그 백자료를 좀 보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일단 이제 5살 아이 한 명이 있는 3인 가족이고요. 그 월 수입은 700만 원 좀 더 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래도 많이 아껴서 쓰세요. 300만 원 안 쓰시니까. 그쵸. 그래서 400만 원 이상을 이제 저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 구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양권을 3개를 가지고 계시고, 이게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2개는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23년, 24년에 3개가 다 입주인 거예요. 이거를 분양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현금 6천이 전부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분이 분양받으신 게 분양가가 하나는 6억 8천, 하나는 7억 5천, 하나는 5억 6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도 이게 세,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마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우울하고 힘드신 거죠. 지금 분양가로만 쳐도 한 20억 돼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걸 좀 지금 사연을 좀 잘 정제된 걸 보고 이 백재료를 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도 사람이라서 왜 이렇게 하셨지 진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 이미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사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분양권 투자의 명과 암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투자는 무조건 맞고 어떤 투자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오만하거나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거고요. 또 저처럼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이 있는 거고요. 분양권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분양권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실 때 그런 투자 방식은 아니야 라고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투자로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대상에 이렇게 딱 꽂히는데 그거보다는 그 투자 대상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지는 원리, 이거를 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양권 투자의 어떤 그런 원리나 어떤 그런 그 위험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분양권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요. 분양권 투자는 말 그대로 지어지지 않은 집을 사는 거거든요. 지어지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새 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거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에서 여러분 새 집이 많이 오릅니까? 헌집이 많이 오릅니까? 새 집.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익이 커요. 굉장히 크고요. 분양권 투자의 베스트는 언제 나오냐면 내가 분양을 받았던 게 상승장 초반일 때예요. 상승장 초반일 때, 뭐 물론 모두 그렇지만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상승장 초반에 하락장이 길게 진행된 상태에서 가격이 되게 쌀 때겠죠? 그렇죠. 그쵸? 그러면 그 분양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이 집 진짜 좋은 집인데 위치도 좋고 여기에 새거가 들어오면 진짜 좋은 건데 지금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난 이게 너무 싸다고 느껴져. 사람들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 그러면 그걸 분양권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분양권은 지어지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전세를 놓거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점에 분양을 5억에 분양권을 뭐 3천만 원 피를 주고 샀습니다. 그럼 5억 3천에 내가 매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돈을 다 치를 필요가 없죠. 왜냐면 계약금이랑 그 피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계약금 5천에 피 3천 해가지고 8천만 원을 집어넣어요. 네. 자, 8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 집이 완공되려면 2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을 때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베스트는 입주할 시기에 전세가가 막 5억 5천 이런 거예요. 그치. 내가 분양 받은 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더 높아. 심지어 피 주고 산 거보다 더 높아. 자, 그러면 내가 이 집 5억 3천에 샀는데 전세를 5억 5천에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양잔금 치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왜냐면 전세금으로 다 하고도 돈이 2천만 원 남으니까. 대출을 받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양권 투자 시장의 성공 사례가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승장 초반에 누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분양권 가격이 쌀 때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성공 사례가 주변에서 나와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맞아요. 관심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옆에 뭐 순이가 막 웃어, 괜히 웃어. 그리고 막 그 쇠사슬 달린 가방을 들고 와. 그거 비싼 거를. 그럼, 너, 샤넬? 그거, 금색 쇠사슬 걸린 거. 은색도 있고. 그걸 들고 와요. 너 뭐 요즘에 좋아? 아니, 나, 3년 전에 나도 그냥 뭐, 못 모르고 하나 했는데 이게 엄청 잘 됐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나도 분양받으면 전세 놓으면은 돈 하나도 안 들고 집이 하나 생기겠네. 이런 생각이 생겨요, 사람들은. 생기죠. 왜냐면 분양권 시장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양가가 쌀 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자, 3년이 지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승장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상승장이 오니까 분양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양할까요? 싸게 분양할까요? 더 비싸게 해야죠. 그렇죠. 왜? 비싸도 사람들이 살려고 안달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매입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19년에 눈을 뜨고 분양을 3개를 2019년, 20년에 받았다는 거는 뭐 물론 지나고 나서 아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거 어차피 3년 뒤에는 뭐 전세 놓으면은 그렇지. 내가 분양 대금 잔금 없이도 치를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분양가가 높아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분양받으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6억 8천, 하나는 7억 5천, 하나는 5억 6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양가가 두 개는 이 중에 부산에 있는 거, 하나는 서울에서 되게 이제 제일 외곽에 있는 데인데, 제일 외곽에 있는 데요. 이거를 이 가격에 받으시니까 시장이 반대가 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베스트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실제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는 뭐냐? 나는 분양을 6억 8천에 받았는데 베스트는 전세를 7억에 놓는 게 베스트였겠죠? 좋죠. 원래는? 근데 6억 8천에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분이 분양받으신 데를 제가 살펴보니까
주변의 신축 아파트나 이런 거 전세가를 봤을 때 이거 전세가 3억에서 4억 사이 나갈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6억 8천에 분양받았으니까 한 3억 정도 필요하겠죠. 그쵸. 그럼 4억에 나간다고 쳐면? 이거 하나를 내가 막는데 3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지금 현금 얼마 있다? 6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죽겠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몇 개다? 3개. 3개인 거예요, 이런 분양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항상 이분도 아까 그 사연에서 나왔는데 아, 이거 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아쉬운 마음에 하나 더 했다. 3번째 걸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잃지 않는 투자를 강조합니다. 자, 잃지 않는 투자는 뭐냐? 더 벌진, 여러분들이 이거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쪽박 차는 거. 이런 거면은 욕심이 생겼을 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강조하는 더 많이 못 벌더라도 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선택, 망할 수도 있는 선택을 철저하게 하지 마셔야 된다. 일단 이걸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조심해서, 항상 조심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분양권 투자의 명과 암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의 이제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매달 4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20억이에요. 지금 분양 받으신 게. 즉 무슨 얘기냐면 전세를 뭘 하든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이분은 그 20억을 어디선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금으로 받든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든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파는 겁니다. 네. 하나만? 아니면 2개?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울 걸 팔아야 돼요? 부산 걸 팔아야 돼요? 지방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떨어지는 시장을 실전 투자자로 안 겪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답은 이겁니다. 3개 다 내놓으세요. 3개 다 내놔야 돼요. 3개 다 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골라서 이거는 좋은 거니까 킵해하고 이것만 팔아야지. 이거는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갑자기 내리게 됐는데 갑자기 저기서 사자가 막 뛰어오는 거야. 그럼 그때 막 전략을 세워요? 일단 무조건 뛰어야죠. 그때 막 이쪽으로 도망갈 척 하다가 이쪽으로 도망갈까 막 전략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아니 냅다 달리는 거죠. 그냥 냅다 뛰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3개를 다 내놓고요. 3개 중에 팔리는 대로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마. 너나니 그래도 부산 거 팔고 서울 거 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은 이거 분양권 시장에서 한번 안 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절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놔야 돼요. 다 내놓고 3개 중에 팔리는 걸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한테 방향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살린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이분이 다른 거 보니까 직업은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래요. 비슷한 소득으로. 자, 그러면 서울 게 팔리면 서울 거 파시고요. 부산 게 팔리면 부산 걸 파세요. 대신 딱 하나만 남기세요. 하나만. 왜? 하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분이 지금 전세를 3억에 살고 계시거든요. 3억 8천. 3억 8천에? 그러면 거기 현금 6천이면 대충 4억 이상 네네.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분양잔금을 치르면서 나머지 모자라는 걸 대출하시면 한 달에 400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 2개를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희망적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여기 Just the way you are 이분이 분양권 마이너스 P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마이너스 P를 내가 마이너스를 안 보고 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자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자 막 뛰어오는데 내가 뭐 신발 하나 벗겨진다고 해갖고 막 신발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냥 무조건 냅다 뛰어야 되잖아요. 일단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상황도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3개를 다 내놓고요. 2개를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살리세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 하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까지 못 팔린 거. 왜? 제가 희망적 메시지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다행히 이분이 분양받으신 거 3개 다 비싸게 분양받으셨지만
다행히 세 개 다 가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도 별로일 것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단기 하락 구간을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버틸 이게. 수가 없어. 왜냐면 영끌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영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는 팔고 하나는 끝까지 잡고 버텨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두 개에서 이 사연자분이 손해본 거는 그 하나 지킨 애가 나중에 그만큼을 만회해 줄 수 있다. 물론 큰 돈을 벌진 못하겠지만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갖고 빨리 세 개 전부 다 부동산에 다 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희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만 잘 지키면 5년 뒤, 10년 뒤에 휴, 다행이다. 그래도 그때 정신줄 똑바로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백방으로 뛰었던 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만약에 마피가 몇 억씩 붙어서 내어줄 돈이 없어서 모두 못 파는 상황이 오면 대출이 가능하냐? 일단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어줄 돈이 없어서 모두 못 파는 상황이 온다면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하면 안 돼. 게 하면 안 돼. 지금 약간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냐면 정말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부동산 하루 종일 부동산만 돌아다니겠다는 생각까지 하셔야 된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무조건 3개 중에 2개는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궁금하신 건 대출이 가능하냐?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다 규제지역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규제지역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뭐 예를 70% 나온다 쳐요. 근데 일단 DSR에서 걸릴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20억이에요. 20억인데 70% 대출을 한다고 하면 14억이죠? 네. 그럼 14억 대출을 내면은 지금 현재 금리로 치면은 월 감당해야 되는 거 1,000만 원 그냥 넘어가요. 1,000만 원이 뭐야? 얼마야?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 그 14억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 사연자분 소득이 700인데 감당이 되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오산이다. 내 소득과 지출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 사연자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3개 다 내놓고 다행히 2023년, 24년이니까 아직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셔야 돼요. 그리고 팔기 위해서 부동산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계속 내놓으시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지금 너나인님께서 지금 이제 솔루션을 주셨는데, 네. 3개를 다 팔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생각하셨던 답변이신가요? 아니, 또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생각했던 방법이긴 해서 네. 제가 이미 부동산 몇십 군데에 전화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이후에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풀리면서. 네네. 그리고 1번, 3번은 풀리자마자 바로 다 이제 각각 시기에 맞춰서 다 풀리기 전부터 전화를 부동산에 여러 군데 돌리고 이렇게 내놨는데 네. 마이너스 거의 계약금을 날리는 수준으로 해놔도 네, 아무도 연락이 없다고 그렇게만 하시더라고요, 계속. 네. 1번, 3번 모두 다? 네. 지금 그럼 상황이어서. 어느 선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그냥 계약금을 날리는 선까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7억에 분양받은 거는 네, 마피에 7천으로? 내놨고, 마지막 거는 네. 어차피 일단 지금 뭐 거래가 거의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때 말씀하시고 또 이게 시간이 조금 있고 무이자로 끌고 가서 이거는 아직은 그냥 부피에 내놓자 마이너스만 해도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데 가격만 그냥 떨어진다 이렇게 막 다들 말씀을 하셨고 부동산들에서 일단은 마지막 거는 무피에 올려놓은 상태고 이제 혹시나 마이너스가 연락이 오면 나는 맞춰줄 테니까 연락을 무조건 해달라 요렇게는 얘기를 해놨고요. 네. 추가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게 이렇게 안 팔리는 상황에 이걸 어떻게 제가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전화를 붙잡고 막 계속 했거든요. 네, 찾아가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게 잘 팔리지가 않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부동산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네. 네, 직접 팔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네.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 지역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올리셔야 돼요. 다, 네, 네, 제가 그리고 직접, 계속 네, 올리셔야 돼요. 계속. 계속, 네, 네, 네. 그리고 부동산도, 몇 군데 내놓으셨어요? 각각 한 7, 8군데 정도? 아. 네, 한 100군데 내놓으셔야 돼요. 100군데요? 네. 네, 네, 100군데 내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 인근에 구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구축 아파트들 다루는 부동산에다가 네. 진짜 싼 가격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진짜 싼 가격. 네. 네, 지금 네. 아까 무피로 내놓으셨잖아요. 마지막 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본인이 팔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팔겠다 마음을 먹고 되게 싼 가격,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거래가 전국적으로 한 건도 안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거래는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전세 안 나가는 것도 이슈고 투자자들 전세 안 나가는 게 힘드니까 저한테 얘기하실 때 제가 그러거든요. 무조건 싸게, 엄청나게 싸게 내놓으면 나간다. 네. 예. 그리고 그게 아파트의 장점이에요. 예. 거래를 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변에 부동산 7, 8군데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에요. 네, 예. 더 많이, 예. 많이.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100군데라고 말한 게 그 100군데가 상징적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100군데. 진짜 네, 100군데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100군데도 어떻게 고르셔야 되냐면 음,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근처에 구축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 구축 아파트 가격이 뭐 3억 5천이다. 근데 이 주변 옆에 있는 지금 이 분양권이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네. 그걸 알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사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면. 네.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가격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무슨 말인지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너나님 가격을 얼마나 내려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개 중에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한 개만. 하나만 뭐가 살립시다 됐든. 우리. 네. 네. 하나만 살리면 그 하나가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가격을 싸게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걔 하나가 올라가거든요. 네. 5년 뒤, 10년 뒤에는. 그러면서 언젠가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만회해 줄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하락이나 역전세장을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제 주변 제 동료 투자자들 다 멘탈 나갔거든요. 그럴 때. 네,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다 던지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선까지를 딱 그어놓고 거기까지 그 앞에 거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잘라내더라도 이건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공포에 질리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한 지역에 투자를 4개 했던 분이 있거든요. 제 동료분 중에. 네. 근데 그분이 그 4개를 다 팔았어요. 역전세 맞으면서 멘탈 나가가지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집이 나중에 시간 상승장 왔을 때 5억, 6억씩 올랐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분은 그 4개를 다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네. 무리를 했으니까요. 하면 안 되는 걸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지켰더라면 네. 그게 나중에 꽤 많이 힘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말씀에서 하나만 더. 그렇죠. 하나만 남겨라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도 어쨌든 조금은 그게 회복을 할 수 있다. 회복할 지금 수 있는 있으니까.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찍어줘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이해했어요. 저는 네. 지금 우리 사연자분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고 강한 마음을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네. 그러니까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먹고 두 분이 머리를 맞대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동으로 네. 더. 그리고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 되게 마음고생 심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런 일 되게 많을 거거든요. 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진짜.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그냥 던져버리잖아. 나 모르겠다라고 던져버리면 현실적으로도 파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파산까지 가는 거예요. 개인 파산까지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부동산 카페나 뭐 아니면 뭐 방구하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전부 본인이 다 내놓으셔야 되고요. 주변에 부동산 7, 8군데 아니라 진짜 100군데 내놓으셔야 되고, 내놓으실 때 가격은 이 주변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금 여러 군데에 또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내놓으셨고, 또 진짜 계약금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런 마피까지도 해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이제 헤쳐나가려고 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셨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고, 왜냐면 또 사연 보내면서 이거를 일일이 내가 쓴다는 게, 이걸 엄청 내가 힘든 일이거든. 나의 그 지나온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하나하나씩 이거를 일일이 내가 생각하고, 이걸 또 기록하고, 이걸 다시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를 내가 인지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희도 충분히 느껴졌고,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본인이 그냥 원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은 정말 이분 정말 힘들 수 있겠다라는 저런 걱정이 저희가 사연 받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 사연을 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남편분하고도 좀 더 이야기를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말고 할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니야. 이때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두 분한테는 이번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두 분의 그런 걸 또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젊으니까요. 젊을 때 맞아요. 실패한 거는 또 나중에 또 돌아올 수 있겠죠. 이게 더 자산이 돼서. 암요. 지금 30대죠? 30대잖아. 네, 30대 중반? 네. 저희 또 구해줘 월부 또 이제 그런 사연들 보면요. 40대, 50대인 분들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헤쳐나가셔서 그게 또 동력이 됐고, 그런 게 또 이제 경험이 돼서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좋은 선택할 수 있었고, 더 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진짜 나이가 이게 어쩔 수 없어. 그거 진짜 시간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한테 시간이 있고, 남편분 정말 잘 다독여서, 남편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겠죠? 그래도 요새는 그래도 좀 저희가 이제 좀 가정과 건강에 조금 집중을 해서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야. 정말로. 너무 다행이야. 아이 보면서 진짜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그런 모습을 또 아이가 보고 자라면서 배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또 이렇게 서로 더 으쌰으쌰, 더 이렇게 좋게 나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절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은데, 5살이에요, 애기? 네. 아들내미인가요? 네. 사도만 씨. 네, 아이가, 우리 애는 7살이에요. 딸이. 연상이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모의 실패나 실수가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의 실수나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수나 실패 이후에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저는. 네,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거를 잘 아이한테, 오히려 아이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요, 저는. 네, 멋지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도 더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좀 전에 진짜 감동받았는데, 우리 또 댓글에 저기 같이 참여해주신 7,000분이 막 응원해주시고, 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기 보면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도 뭐 마이너스 얼마예요. 저도 마이너스 얼마예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그 동굴 안에 있으면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왜 여기 들어와 계실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우리 모두는 본인의 실수나 아쉬운 부분들을 과거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예, 그것만 잘 잡으면 돼. 그러니까 막연하게 희망의 룰을 돌리지 말고. 그렇죠. 머리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정하게. 머리는 냉정하게. 네. 네.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뭘지 그거를 냉정하게 따지고 그러면서 네. 그걸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내 마음속 열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예,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아직 정신 못 차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명상하셔서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뭔가 이제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와닿았어요. 맞아요. 꺾이지 그냥 않는 게 걱정만 중요하니까. 이만큼 막 쌓여가지고 사실 걱정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서 상황을 제대로 볼 그게 없었거든요. 좋아요. 네, 행동합시다. 네. 네, 코크님 인사해주세요. 네. 아직도 긴장이 네, 돼서 너무 자꾸 감사합니다. 볼펜을 네. 껐다 켰다 하시네요. 이게 또 내가 손이 왜 저래? 버려. 던져버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금리 때문에 또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또 영끌로 산 그런 아파트, 그런 뭐 영끌로 산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뭐 투자까지 해서 그런 걸로 또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연도 한번 그런 사연을 가지신 분인데 좀 사연이 좀 쉽지 않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되게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걸 좀 사연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왜 저렇게 했지? 왜 저랬어? 하면서 좀 또 악플을 달게 되는 그냥 여기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를 바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돌지 이렇게, 않고 필터 한번 걸러서 내가 사연자다라고 생각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사연이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댓글 악플을 계속 달면은 사연이 안 들어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서 도움 받으시는데. 선풀을 해주고 응원의 글을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들어온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출이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합니다. 월급 450만 원 버는데 한 달 지출만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투자한 부동산. 이제는 저희 부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불어난 대출금을 갚으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작년 7월 강서구 아파트를 무리하게 대출을 내 매매했습니다. 앞으로 집값은 당연히 더 오르는 거 아니겠어? 시장 분위기가 설마 안 좋아지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리스크 준비도 없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부 합산해서 한 달에 45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나가는 돈만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대출은 쉽게 생각해야 된다고. 돈은 원래 빌리는 거라고. 이렇게 안 하면 서울에다가 집은 죽을 때까지 못 산다며 큰 소리 치던 남편이 너무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 1억이 남편의 이직으로 더 이상 연장이 되질 않아 10월 말까지는 상환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안 서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5개월 된 아기에게 나오는 정부 지원금까지 손댈 지경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반전세 집을 빼서 보증금 8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부동산에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대출이자와 마이너스 통장을 메울 방법이 진정 없을까요? 작년에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힘들게 매수한 집이니 조금 더 버텨볼까요? 솔직히 지금 이 시기만 잘 지나면 될 것 같은 마음에 최대한 집은 팔지 않고 지키고 싶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가 무급휴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회용 비닐장갑 한 장, 물티슈 한 장이라도 아껴서 쓰고 있어요. 평소 이렇게 전략을 하는데도 그놈의 대출이자 때문에 여기서 더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하면 너무 아찔합니다. 감당 안 되는 대출이자로부터 저의 가족을 구해주세요. 네, 이런 사연이 지금 저희한테 지금 접수가 되었고요. 지금 작년에 매수한 좀 되게 그것도 영끌을 좀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현재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큰일 났네요, 진짜. 지금 당장 다음 달 10월 달에 지금 또 대출 1억을 또 상환하라는 또 이야기가 또 좀 들려오고. 네. 이게 제가 2020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방송했었는데 그냥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영끌 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때는 막 엄청 올라갈 때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끌하지 말라고 했다가 욕도 많이 먹었어. 그치.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영끌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랬던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일단 좀 상황 정리를 하면 네네네. 30대 부부시고요. 아이를 하나 이제 최근에 출산하신 거고. 5개월 됐고. 월부 한 거 중에 역대급 소득 지출인데 지금 400 벌어서 1000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매달 600만 원 역마진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를 2개를 지금 갖고 계시는데 네네. 그 하나는 이제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고 그 12억 좀 더 되게 해서 매수를 하셨고 여기는 임대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전세를 6억 초반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6억 이상의 지금 돈이 묶여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대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남양주에 그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최근 이제 입주하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집을 많이 샀어 또 왜 막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 두 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각자 명의로 이제 사셔가지고 합치면서 이제 2주택이 된 건데 이거 상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결혼 전에 집을 하나씩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2개를 5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예요, 둘 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게 이제 각자 1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2개를 갖고 계시고 대출은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한 4억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갚느라고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죠.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출 만기 1억짜리 대출 만기 한 달 남았는데 그것도 상환해야 되고 저희한테 따로 보내신 거에는 지금 다음 달 카드값도 지금 못 막을 대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억? 7억 7천. 7억이 대출이 넘어. 지금 현재 7억 7천이 있어요. 대출. 왜냐면 이제 또 거주하고 계신 데가 반전세 거주하시는데 거기 또 전세 대출 형식을 받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월 450인데 저 급여가 세전이라 한 400만 원 초반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매달 400만 원 벌고 있는데 대출을 7억 7천 원 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급여로만 갚는다고 하면은 20년 걸리거든요.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대출을 지금 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끌인 거죠. 제가 지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아예 살 때부터 영끌하지 말고 그렇게 샀으면 그냥 거주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지 하면 매도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 이거 매도하셔야 돼요. 돈 나올 데가 없어. 돈 나올 데가 없어. 음. 그러니까 이게 영끌하면은 이게 힘든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매도를 안 해도 매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러면. 그쵸.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의사결정 2개 중에 하나 남은 거예요. 강서구에 있는 거 팔아요? 아니면 남양주에 있는 거 팔아요? 남양주? 강서구. 강서구면 서울 건데?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남양주 거는 분양받아서 맞아요. 이제 네. 입주한 거야. 그 네. 얘기 뭐냐면 3년쯤 전에 분양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3년 전 분양가로 받았겠죠. 제가 보니까 분양가 3억에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 단지가 지금 매매가 5억 정도? 뭐 이렇게 되고 나오고 전세가 지금 3억 초반에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전세 놓으면은 내가 일단 여기 돈이 안 들어가. 그치. 그래서 싸게 샀어 내가 이거를.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세가율이 좀 높아. 매매가 전세가가 한 2억이 채 차이가 안 나요. 좀 안전한 편이다. 좀 안전한 편이에요. 비싼 거 아니다. 근데 이 지금 강서구에 갖고 있는 아파트는 네. 전세가가 6억이에요 6억. 매매가 12억 넘게 내가 지금 이걸 샀는데 50%네 전세가율이. 그 얘기 뭐냐면은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이 집은 빠질 수 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바닥이 안 보이는 거야. 주식처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아니 맞아요. 서울 해야지 그치, 당연히 그치. 막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의사결정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네네. 같아요. 이 둘 중에 뭘 싸게 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안 좋냐를 보는 거예요. 맞아. 서울이 좋지. 제가 서울 좋은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서울 거는 좋지만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감당 안 되게. 근데 남양주 건 이거보다 좀 덜하지만 엄청 싸게 산 거야. 내가 이거 잃기가 어려워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 집으로 훗날을 도모하고 지금 당장 나한테 내 가슴 위에 돌덩어리로 앉아있는 이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결국에 처분하셔야 될 것 같다 방향을. 그리고 뭐 대출 뭐 다음 달 대출 얘기하셨는데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네네, 해볼까요? 네. 은행에서 만약에 1억짜리 대출을 내가 다음 달에 상환을 하기로 했어요. 내 은행 코크님이 이제 그 돈 빌리신 분이에요. 1억을 나한테 빌렸는데 갑자기 돈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은행님, 저 미안한데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배째? 배를 째시든지 뭐 없어. 아무리 해도 없어요. 때려 돈이. 죽여도 네. 없고요. 제 호주머니 탈탈 죄송해요. 털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그래요? 당신 알았어? 한 달 뒤에 못 갚으면 바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없으면은 은행은 1억이 띠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음. 여러분들 표현하기 쉽게 얘기하면 살살 붓을 넣어야 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갚을 수 있게. 갚을 수 있게 해야 그렇지. 돼. 그게 내가 이득이야. 좀 더 기한을 좀 더 준다던가.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다음 달에 얼마 갚을 수 있어요? 네? 코크님 네, 뭐 닉스 바지 사느라고 돈 다 썼어요? 예, 다음 달에 얼마 갚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럼 제가 협상을 하는 거지. 얼마 갚을 수 있니? 뭐한 일단. 1,000만 원? 그럼 일단 1,000만 원 일단 네네. 갚으시고요. 나머지 9,000만 원 언제까지 갚으실지 저희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어.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그런 식으로라도 임기응변식으로라도 막으시고 가능하다. 저 같으면 오. 이 집을 빨리 팔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 집은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담을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또 한편으로는 남양주보다 서울이 나중에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 나중에 언젠데 도대체. 내가 아까 그게- 말했잖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원래 내 집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담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고. 아니, 코크님 얘기도 되게 일리가 있는데, 나인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코크님 얘기대로 상황이 좋으면, 만약 가격이 서울이 지금 잠깐 일시적 조정이고, 내년에, 막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 집이 뭐 12억에서 그 이상 갈 수 있죠. 아마 뭐 15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걔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최악이면은, 뭐 8억, 9억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남양주 집은, 지금 그 집이 아까 나인님이 5억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 주변에 똑같은 평형의 전세가도 3억 5천이에요. 그 집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서 3억까지 전세가 빠졌지만 원래 적정 시세는 4억 5천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앞으로 2년 3년 뒤에 거의 이룰 확률이 없는 집이에요. 없죠. 물론 모든 일에 제일 좋은 부분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정말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네. 됐을 특히 거예요. 또 네. 이분이 지금 현재 그 강서 아파트 지금 취득세도 카드 할부로 나눠서 지금 납부 중이시거든요. 아직 등기에 잉크가 안 말랐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또 매도하려고 하니까 되게 또 마음은 안 좋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하니까 왜냐면 여기 사연 그럴 것 보내신 게 같아요. 이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서까지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할 때랑 행동을 똑같이 말을 해줘야죠. 그렇죠. 네. 네.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저도 매도하라고 말씀하실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아 진짜? 네, 제가 여기 받은 걸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뭐 고정 지출하고 대출 상환을 보내주셨어요. 취득세가 뭐 어쨌든 그 600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가 한 280만 원 이상을 좀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험료랑 합치면은 취득세가 끝난다 하더라도 한 7, 800만 원 이상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급여랑 따지면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마통이나 이런 부분도 안 되시는 거잖아요. 좀 죄송한데 펭귄님이 그 본인의 상황을 잘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펭귄님은요 아마 지금 말씀이 조심스러운데 아마 그 집을 본인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마 나인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은행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좀 기다려서 좀 시간을 벌 수는 있는데요. 아마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네, 제가 되게 오랫동안 경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매를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왜 그렇게 되시는지를 제가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대부분 연끌을 잘못해가지고 급여보다 더 많은 이자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경매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좀 약간 되게 힘겨워지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집이 많이 하락을 하고 보내주신 마곡의 아파트도 보니까 나온 가격이랑 금매랑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와서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락장에서 경매로 만약에 날리게 되면 그 집을 아마 1억 또는 2억 이상 더 손해를 보고 매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걱정이 돼서 사실은 그랬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영끌 하지 마라 너나님이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왜냐면 영끌을 했는데 하락장을 맞으면 월 내야 되는 이자도 뭐 400, 500 넘어가는데 거기에 내가 시세도 떨어지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중으로 이제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대출을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칼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칼날을 잡으면 나도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럼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 이 집이 지금 이제 제가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지금 네. 호가가 제가 실거래가보다 이제 또 호가는 지금 한 7,800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네.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 좀 이제 그 시세에 맞게 급매로 빨리 내놔야 하지. 이게 또 사실 지금 그것도 꽤 오랫동안 내도 급매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지. 사실은 여기 보내주신 거에는 매월 한 500만 원씩 급여보다 이제 지출이 많은 상황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사실 막막한 게, 네. 당장 다음 달도 저희가 견딜 수 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매도를 드린 거고, 아마 사연 주신 분이 좀,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네.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출이나 보면서 봤더니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내가 450 벌어가지고 150밖에 안 쓰는 생활비는 그밖에 안 쓰는데 나머지는 다 뭐 자동차 담보대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저라면요.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경매가 보통 10% 20% 그렇게 많이 좀 싸게 매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내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좀 주제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차 담보대출이 지금 200만 원이 넘으시더라고요. 네. 자동차, 상환, 매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보험료도 이제 두 분이 한 60만 원 내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좀 실손보험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만약에 넣어놓으신 거면 해약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지금 휴대폰 요금도 13만 원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최대한으로 줄이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지금 이사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정말 실거주비를, 빌라를 얻는 한이 있어도 정말 많이 줄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 두 분은, 인생의 기로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인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체질을 안 바꾸면요. 또 되게 많이 겪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를 그냥 가져갈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현실 인식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살다 보면은 이런 날도 오는데, 물론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건 좋아요. 네. 근데 항상 최악의 면을 보셔야 돼요. 투자를 하실 때는. 네. 근데 여기서 좀 바짝 차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혹시나 정신줄 놔버리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혹시 또 궁금한 부분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경제 남편이랑 월급이나 이거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네, 제가 좀 하면서 어려운 점이,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휴직 중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정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남편 카드로 쓰는 게 좀 유리해서 남편 카드로 쓰다 보니까 네. 얼마가 이렇게 나가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은행 비밀번호나 이런 게 남편은 좀 공유하기 꺼려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남편분이 좀 월급을 받을 때 이제 남편 카드로 사용하고 할 텐데, 그런 가계부 정리는 꼼꼼하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예전에 좀 급여 노무위를 좀 했었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카드를 쓴다고 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카드를 쓰지 마시고요. 네. 카드를 자르세요. 네. 현금을 쓰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하고 나서요. 제 집사람한테 되게 아직도 미안한 건데, 저희 집사람이 아기 낳고 3개월 뒤에 복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맞벌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양가 부모님이 다 못 도와주셨어요. 집사람은 이제 아기를 어린이집 맡기고 이제 회사를 갔다가 다시 이제 오면은 아기 육아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월 소득이 450인데 이런 상황이시면 다시 이직을 하시더라도 지금 맞벌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다음 단계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집이 이제 경매가 넘어갈 거고요. 월급이 차압이 들어올 거예요. 월급에서 얼마 최저생계비를 빼고 이제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년간 뭐 카드나 대출 다 안 될 거거든요. 신용이 되게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카드를 못 쓰게 될 거예요. 아까 뭐 카드로 앱으로 정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또 회사에도 알려지거든요. 우편물이 가요. 물론 이제 그게 법으로 뭐 인사 노무 쪽에서 이제만 알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게 그런 것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 지금 그럴 거를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네. 사실 그 매도라는 걸 과정을 아직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그게 제일 지금 바로 매도를 결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이게 매도가 잘 될까? 그게 지금 제일 전세 나갈 때도 엄청 힘들었어가지고 네. 지금 제일 큰 걱정이 그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지금같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점이 환급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매도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 여러 가지로 그 집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 거기 따라서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좀 지출 줄이면서 월급으로 갚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지금 태풍이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나는 비를 맞고 버티겠다. 태풍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사이에 너무 더 안 좋아질까 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사실은요. 조언대로 한번 남편이랑 한번 상의해볼게요. 네, 어쨌든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너바님께서 또 말씀을 또 잘 해주셨는데, 또 여기 보니까, 사연에 보니까 두 분이 그 통장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지가 않았더라고요. 뭐,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주변에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의 이제 상황을 봤을 때,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지금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아. 그 통장에. 두 번째는 빚이 있거나예요. 돈이 많은 것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이 있는 걸 상대방이 알면 이 돈에 의지할까봐, 이걸 기대할까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잘 쓰고 싶어서, 그냥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지금 현재 배우자하고 그런 게 안 된 경우다, 그러면 어떤 경우인지 이거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 상황이 되게 좀 심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이 사연을 보고 저희 셋이 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진짜 그렇게 고민을 한 게 이 사연 만나고 진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끼리도. 그래서 일단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그 통장이나 이런 거를 진짜 오픈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이 상황에 정말 제대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하나 지금 다시 해나가셔야 돼요. 지금 이거 어떻게든 되겠지? 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투자를 뭐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어찌됐든 그때 잘못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을 겪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바로 잡지 못하시면 이게 또 더 크게 후폭풍으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남편분하고 상의하시고 너바님께서 해주신 그 조언들 잘 꼭 실천하셔가지고 정말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차가 눈앞에 이렇게 돌진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두려우니까 감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피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배 타고 있는데 배가 빵꾸가 났어. 막 바닷물이 들어와. 근데 그때 해야 될 거는 다른 배로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물을 퍼내고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물도 엄청 들어오는데 요 손바닥만한 호롱박으로 퍼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너바나님이 알려준 솔루션 행위 자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 코크님, 너바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생의 하나의 해프닝으로 무사히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끼고 서울집 샀습니다. 저 영끌인가요? 모은 돈 전부를 써서 집을 샀습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 생활에만 몰두했었어요.
승진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다녔어요. 하지만 주변 선배들을 보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해볼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집값 떨어지는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힘들게 뭐하러 투자하냐.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해. 반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바라는 최종 꿈이 저 모습이 맞나? 회사가 답이 아니라는 생각에 유튜브부터 켰습니다. 직장인 부자 되는 방법을 검색해보니 부동산과 창업 두 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나의 님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니까 됐겠지 의심하다가 한 번만 믿어보자 생각하면서 무작정 대치동으로 떠났어요. 저 대치동 안 사는데. 제일 좋은 아파트가 몰려있다는 대치동 한가운데에 서 있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집 하나 못 사고 이러고 있지?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원래 여행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했는데 전부 싹둑 끊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모으는 것은 정말 쉽더라고요. 그렇게 올해 꿈에 그리던 첫 집을 샀습니다. 그것도 서울 성동구예요. 와. 집을 사기 전까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건지 좋은 집은 산 건지 제가 신용대출을 끌었었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기쁨은 잠시 머리가 차가워지더라고요. 대출은 이미 받았고 나 이제 뭘 해야 될까?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더 조급해지네요. 가진 건 집 한 채, 남은 돈은 빵원. 10년 뒤 부자가 되고 싶은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입성님의 가계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셨고요. 전세가 지금 5억 4천에 들어있고 세를 끼고 산 거네요. 꼈는지 이제 세를 줄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네네. 5억 4천 정도 지금 전세를 놓으려고 하고 부채가 1억 9천 그리고 순자산이 1억 6천 주식이 2천 아파트 매매가에서 전세하고 대출을 빼니까 실제로 순자산은 1억 6천 정도. 부채 비율이 80%네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하고 네. 대출을 합치면요. 예비 남편과 지금 아내분의 월 소득을 합치면 한 840.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담보대출비 뭐 이것저것 생활비하고 하면은 고정지출이 한 500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축이 한 300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성동구에 첫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신용대출을 끌어쓰고 모아놓은 종잣돈을 모두 넣었더니 남은 현금이 제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보증금과 대출까지 다 합치면은 집값의 거의 80% 이상을 대출로 끌어다 보니까 이게 막상 사긴 샀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그렇죠. 있으신 것 그렇겠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걸 샀지만 또 이후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직접 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성동구의 내 집 마련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포함해서 대출이 좀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더 재테크를 해나갈지 이게 더 오히려 초점이 맞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현실을 좀 직시할 수 있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디님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안산입니다. 그럼 안산에 거주하시고 계신데 성동구에 집을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입지에 조금 맞춰서 건물의 가치보다 조금 땅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해서 급지를 좀 낮추지 않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계부를 보니까 이 집을 매수하실 때 신용대출이 한 1억 9천 정도? 네. 혹시 그 신용대출을 받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정부대출이 나오지가 않았고 주택담보대출을 넣게 되면 융자가 깨게 돼서 전세가 잘 맞춰지지 않는다는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신용대출을 조금 이제 은행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다가 네. 신용대출이 나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신용대출로는 살 수 있겠다 해서 1억 9천 정도 됐습니다. 신용대출 1억 9천을 받으셔서 네. 성동구에 세를 끼고 이제 매수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전세를 이제 맞춰야 되시는 상황이세요? 아니면 맞추셨어요?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시구나. 신용대출을 받으셔서 매수를 했을 때 집을 좀 감당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1억 정도가 사실 좀 모자른 상황이었는데 네네. 혹시나 또 안 맞춰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까봐 1억 9천 상황이라서 감당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냈긴 했는데 지금 너무 떨리네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그러면 1억 9천의 대출을 받으셨지만 실제로 이 집을 매수하실 때 들어간 신용대출은 1억이고 그러면 9천만 원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여유분으로 놔두신 상황이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혹시 전세가 안 나갔다고 하셨는데 적정 전세 금액을 얼마 정도에 맞추시고 싶으세요? 계약할 때 당시 때도 이제 5억 5천으로 생각을 하고 네. 했는데 지금 사실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잔금일자도 네. 11월 말이다 보니까 네네.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5억 5천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 그 사장님과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변의 시세랑 이런 것들 봤을 때 5억 5천 정도면 그리고 또 매물이 또 그 전세가 없었어가지고 네네.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걱정이 돼서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라는 그 강동구에 있는 단지가 올해 말에 입주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입주장이 되면은 이제 네. 성동구라도 전세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전세를 빼는 건 기술이에요, 기술. 내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순서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 물건이 그 시장의 전세 가치가 1등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1등의 그 근거는 가격이 낮거나 혹은 상태가 좋으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단지뿐만이 아니라 주변 단지들 포함해서 몇 네. 등이신 것 같으세요? 1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등 아닌 것 같으세요? 상태가 엄청 좋지 않아서 네네. 지금 내 중개사분께 말씀드린 게 인테리어를 1,000만 원 정도 쓰겠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네. 전세를 좀 맞춰달라고 말한 상태라 제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전세가 안 네. 빠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격을 낮추시던지 물건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등을 만들고 나서 이제 기다리셔야 되고 혹시 부동산을 몇 군데 내놓으셨어요? 제가 이 중개사분 한 분한테만 내놨습니다.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광고를 하시고 주변 단지의 전세가까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일성님이 이 단지를 투자하시고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전세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고 목돈이 들어가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제로로 만드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동네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현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동대문구나 성북구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9천만 원의 여력이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출을 갚으셔야 돼요. 부동산 공부나 뭐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출을 갚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전세 빨리 맞추시고 그 이후에 대출을 갚으시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출을 쓰면 안 돼요. 연끌을 할 정도는 아니셔서 지금 괜찮으신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 대출을 사용하지 마시고 내 종잣돈 내에서 가능한 지역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했어요? 네,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군요. 원래 마음고생을 좀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은 아니라고 봐요, 전. 마음고생 값이죠, 뭐. 투자가. 이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서울입성님 집 사본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초보자잖아요. 그 초보 때는 원래 다 서툰 거예요. 본인 회사 10년 차라고 했죠? 네. 그럼 이제 뭐 과장급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장이니까 신입사원들 하는 거 보면은 막 어리버리하죠, 막. 원래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루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 같이. 왜냐면 지금 서울입성님하고 비슷하게 내 집 마련 한 번도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도 본인이 복귀하는 걸 통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본인도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본인의 잘한 점은 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깨고 용기 있게 나아간 거. 좋아요. 뭐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유튜브나 그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네. 이미 부자가 된 분들의 조언을 듣고 네. 남들 이야기 듣지 않고 걸어간 거. 좋아요. 주변에서 다 안 된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잘한 건 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스스로 결정해본 거.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한 게. 안산 살면서 서울 집 산 거. 잘한 거 아닌가요? 너무 잘하네요.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너나 니가
가르쳐주셨어요. 제가 가르쳐줬나요? 네. 아, 잘했네요. 방향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그 근본 원인은 본인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들으면서 된다 안 된다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확인해보고 행동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쉬웠던 거를 생각해 봅시다. 아쉬웠던 거. 너무 급하게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이성적인 그 머리로 하지 않고 아, 감정적으로 쫓기는 마음으로 했구나. 네, 그렇죠? 쫓기는 마음으로 사실 조금 한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매수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봤을 때 매수가는 조금 더 쌌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같은 금액이면 다른 아파트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아직 메타인지가 안 됐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 이 아파트가 복도식이잖아요. 또 그게 5억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넘어가겠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근데 네. 지금 시점에 막 5억 5천에 전세가 나가느냐? 그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뭐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감이 있는 거예요. 안 될 텐데 이 느낌이 딱 들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된다고 하던데요, 너나이님? 제가 강의 때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거래가 중요하지 계약서 사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욕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게 업이니까. 오히려 내가 진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는 그걸 믿어버린 건 본인이 몰라서 믿었다기보다 본인이 빨리 이걸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복귀를 해봐야죠. 아,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강의 때 그러잖아요. 못 벌어도 된다고. 안 잃는 게 중요하다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본 외에 전세도 대출이잖아요. 개인 간 채권 채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은행 빚이 또 들어갔어요. 아, 네.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저는 서울에 집을 사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는 과정에서 내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지금 조금 위험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또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이게 지금 좀 위험하구나, 상황이. 그래야 몸을 웅크리고 방어태세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전세가 나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집을 악착같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 때 얘기했죠? 매매하고 나서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연연하면서 막 주식처럼 하면은 부동산은 절대 성공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집을 반드시 악착같이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을 갚는다.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네. 베스트를 생각하시지 말고요. 항상 워스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사결정이라는 건 추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잘못됐을 때도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지 한 번 잘못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리는 의사결정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한테. 다음부터 절대 이렇게 대출 네. 빚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놓치신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어느 정도 그 소득도 있으시고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를 그래도 좀 약간 넉넉하게 좀 받으신 부분이 주변의 전세를 보시면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주변 그 라인에 오히려 더 좋은 연식이 좋고 더 초역세권인 아파트의 전세가 네. 5억 4천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네. 세입자라고 봤을 때 굳이 네. 콕 찍어서 내 아파트에 비싸게 올 이유는 없잖아요. 아, 그쵸. 사장님도 이렇게 얘기했고 또 실거래가 딱 찍혔거든. 최근에 5억 5천 나간 게. 그러니까 나가겠구나 라고 했지만 지금 뭐 대출 규제로 인해서 특히나 조건부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가 더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소유권이 바뀌는 집의 전세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은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네. 절대 스스로를 100%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아마 이번 시장에서 특히나 이번에 그 첫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기록하고 하셔가지고 전세부터 일단 빨리 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가격 네. 다시 한번 좀 조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인가요? 올해 말이 결혼합니다. 올해 말에 12월에 네. 결혼하세요? 네. 12월에 신부 크리스마스 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너무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처음에 되게 미흡한데 그래도 제가 도전한 거에 저도 많이 의의를 두고 꼭 전세를 빨리 빼도록 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화이팅. 네. 12월 달에 축하드려요. 결혼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네. 아주 속이 꽉 찬 네네네. 그러니까요. 와.